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성탄절 2부에 보내드렸던 특집 굴뚝 위에 산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산타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저도 파인텍 노동자들을 잊고 있었네요. 파인텍 노동자 2명이 오늘로 423일째 굴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곡기까지 끊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직후 많은 언론에서 파인텍을 다뤘고 사측과 4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KB국민은행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규모와 유니폼 폐지로 인한 피복비 지급 문제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요구가 더 중요하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고객의 불편함을 담보로 한 파업보다 굴뚝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생계보장을 외치는 노동자에게 관심이 더 가는 건 저뿐일까요? 생생경제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YTN 라디오 채널 놀러오세요. 2019년 1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전년 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174만 5,150원이고요. 최저임금이 받는 근로자도 또 주는 사용자도 모두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분석 고려대학교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모셨을 때 이제 노회찬 대표 안타까운 일 있고 모셔서 굉장히 무겁게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낯설죠? 예. 어색하시죠? 저도 낯설고 어색합니다. 저희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같은 열화와 같은 성원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동연구소에서 노동을 연구해온 전문가이신 우리 김성희 교수님께서는 어제 정부의 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듣기 좋게 먼저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예,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60점 줄까 생각합니다. 60점. 50점은 넘었지만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왜 60점을 주셨는지. 예, 어차피 F인데. 어차피 F인데. 듣기 좋으라고 60점 줬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인터뷰하면서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30년 만에 제도를 정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30년 만에 제도를 정비하는 거면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정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게 안타깝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협상이라는 게 게임이라는 거고 중요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죠. 당사자들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분들도 많고. 최저임금이 곧 자기임금인 비정규직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예, 사회적 관심에 비해서 결정 과정에서 좀 불협화음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을 댄 건데 가끔가다는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60점도 후하게 주셨는데요. 지금 그 멘트에 의하면. 일단 30년 만에 제도가 정비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알지만 아마 그 내용에 있어서 교수님은 조금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30년간 있었던 30년 동안 손보지 않았던 제도를 지금 이 시점에 손보는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이다.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가
여러모로 반영된 네. 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기준을 바꾼 데 있어서 더 그런 것이 많이 고려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속도 조절용으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지 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표면적인 변화는 일단 위원회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원화됐다는 건데 구간설정위원회 그리고 결정위원회로 나뉘는 겁니다. 이 두 위원회의 각 기능을 교수님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노사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 이렇게 9명씩 해서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노동대표에 이제 최근에 청년 대표와 비정규 대표가 같이 양노총 추천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노사 공익으로 결정이 되는데 정부가 이제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죠. 그래서 공익위원 선임을 통해서 영향을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최초 제시액이 워낙 0%대 뭐 40% 50% 이렇게 나오니까 네. 물론 2차 제시안에 가면 현실적인 안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초 제시안과 같은 역할을 구간설정위원회가 하겠다.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주로 뭐 노사 정부의 추천을 받거나 국회 네. 추천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겠다라는데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합리적인 수치를 먼저 구간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 제시하고 네. 그다음에 결정위원회가 과거와 같이 결정을 하는 체계를 가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해서 쪼개서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공 27명의 위원들이 있었는데 이제 개편을 하면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 9명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빼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빼겠다는 거고 결정위원회에 이제 당사자들이 포함된 노사공 15명에서 21명 정도의 위원들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개편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구간설정위원회에 본인들이 빠졌다는 거죠. 예. 네. 예,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안이 뭐 제1안으로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치를 제시한다라는 게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일까 하는데 의구심을 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숫자로 환산을 하면 다 객관적이고 명확해 보인다고 하지만 네. 숫자에는 다 가치가 담겨져 있죠. 지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있지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냐 주변인이냐 뭐 예. 전문인이냐가 다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동계에서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결국 최저임금 구간 설정의 기준이 될 텐데요. 예. 어떤 지표들을 본다고 했습니까? 경제 여건과 기업 여건을 감안하는 변수를 추가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생계비, 노동자 생계비를 매년 조사를 하는데 네. 그걸 바탕으로 한 생계비를 충족을 하려면 몇 %를 충족할 수 있느냐. 최저임금으로 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요. 그래서 비혼 단신 노동자의 1인 생계비를 가지고 그중에 80%, 70%를 충족하겠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 요새 최초의 그 정부가 입장을 내놓는 방법입니다. 비혼 1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겠다. 예. 그동안에는 4인 가정의 생계비였나요? 4인 가구 생계비가 계속 지금 현재 결정되는 체계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생계비는 비혼 1인 가구 생계비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결정하겠다. 이제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던 네. 거고요. 다음에 이제 유사 근로자 생계비, 임금하고, 네. 그다음에 생산성하고, 네. 그다음에 소득 분배 수준을 감안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네 가지 기준이었는데 여기에 네. 기업 여건과 경제 여건을 더 고려하겠다. 고용 상황이나, 네네. 예, 경제 성장률이나 또 사회임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일자리 안정자금도 있고 EITC라고 이제 소득 여기에 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 네. 저소득자 소득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 최저임금 해당자의 이제 고령층 중고령층도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 같은 것도 이제 고려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달라진 사회적인 제도나 예. 분위기를 반영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그것보다도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기업 여건과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겠다. 이건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예. 싫어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요 기업 여건, 경제 여건을 감안하는 변수들을 네. 주로 고려하겠다라는 말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존의 체계에서는 기업 여건, 경제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존에도 있었다. 예, 경제 여건이라면 물가 상승률은 그렇죠. 사실 노동자의 생계에 비해 매년 네. 준칙하는 생계에 비해 반영이 되는 네. 것이죠. 네. 예. 또 생산성이라는 것은 기업 여건에도 해당되는 네. 문제입니다. 생산성이라는 건 측정을 해보면 다 그 비용 대비 측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비용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동자의 기여도가 얼마냐를 계측을 한다지만 기업의 여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다 보여주는 지표고요. 네. 소득 분배 수준도 사실 경제 여건이 다 감안된 변수들입니다. 이미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중복해서 기업 여건, 경제 여건을 왜 따로 더 강조하면서 집어넣겠다라는 것은 속도 조절의 네. 의지를 그리고 과연 기업 여건, 경제 여건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뭐냐. 사실 경제 성장률 외에는 또 별로 없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비중 이런 것을 뭐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떤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은 새롭게 그렇게 더 객관적일 수 있는 그런 지표일 수 있을까. 이미 담겨 있는 변수들 속에서 다 고려해서 더 그런 요소들을 잘 감안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노사가 제시하는 안에서 사실 그 의지가 다 담겨 있는 거 정부가 결정할 때 다 그걸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도록 명확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기업 여건과 경제 여건을 더 강조하면 사실 변수의 그 숫자들이 더 훨씬 네. 기업 노동자들의 생계비나 어떤 최저임금의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요소보다는 그걸 하향 조정할 필요성을 고려하는 변수들이 더 너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 기업의 여건이나 경제 성장률도 반영됐는데 정책이라는 건 사실 정부의 방향성과 무게중심을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개편안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저희가 조금 이상한 방송 소리가 들어갔는데 제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잘 되고 있는지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는데 나왔네요. 이게 꽤 신경이 쓰여요. 네. 궁금하고요. 그래서 네. 오늘 조금 오는데도 전혀 그 신경 안 썼는데 원래는 조금 신경을 쓰고 왔습니다. 예, 분명히 사진이나 가끔 한번 찍으셔서 편하게 왔는데. 그러게요. 예.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YTN 라디오 가셔서 구독하시면요. 지금 김성희 교수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누는 장면 보실 수 있어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소감도 남겨주시고 또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설정위원회의 쟁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이 전문위원 구성을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다면서요. 서로가 서로 위원을 초청하면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면서요. 예. 거절, 반사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양측의 기업과 그러니까 노와 사측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공익위원들은 배제가 되고 예. 결국은 좀 물에 물 탄 듯한 분들 무색무취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자 사건을 이제 심판하고 조정하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이 이런 방식인데요. 네. 상호 배제 방식인데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배제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제 당하실만 하죠. 너무 한 길만 걸으셨잖아요. 노동자 측에. 네. 뭐 비정규 노동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왔었는데.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좀 명확한 방식이냐. 그런 방식을 쓰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좋으냐. 그래서 좀 정말 이렇게 전문가가 남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 위험성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뭐 숫자를 다루는 경영학이나 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나라 이제 뭐 학자들의 숫자를 보면 노동 쪽이 배제당하고 나서 남을 사람이 많겠느냐 하는 네. 그런 뭐 우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분들 중에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제 보통 학부 나와서 대학원 나와서 이제 공부하고 이 산업 현장에서 뛰신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예. 과연 그분들이 노동자나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을 전문가들이 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이 나왔고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결정위원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 정부가 그동안 독점했었던 이 공익위원 추천권을 사실상 내려놓겠다는 건데 이 부분의 파장이 클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이제 또 국회에다 또는 뭐 이렇게 의뢰한다 이랬는데 네. 사실 뭐 그게 다 정쟁의 도구가 되는 건 또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국회를 더 신뢰를 할까요? 뭐 우리 국민들이. 제가 한숨 소리로 대답을 답변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결단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고쳐서 나아지지 않으면 함부로 네. 바꾸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고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 떠넘기기 방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안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다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냥 정부가 공익위원 통해서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직접 나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메커니즘 자체를 네. 뭐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위원 선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이 꼭 나쁜 방법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차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세워진 정부니 네.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으로 그렇다면 이 결정위원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거기에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는 의지입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법 개정상이니까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두고 그런 봐야 명문을 하기로 한 알겠지만 거죠. 지금도 뭐 의견 수렴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인터뷰하는 과정도.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더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동 대표의 이미 청년 비정규 대표는 이제 양노총의 간접 추천 방식에 의해서 들어가 있긴 하죠. 그래서 네. 그걸 명시적으로 하겠다라는데 청년이나 비정규의 여성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성 노동을 대변하는 단체가 오래 있었으니까 네. 저도 비정규센터 소장을 했지만 비정규센터가 비정규 노동을 대표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당사자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양노총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좀 청년을 대표할 사람은 사실 그 대표성을 뭐 얘기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점도 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게 결정돼야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위우나 고나 양노총이 이제 들어간 것이었던 거죠. 네.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과 뭐 이걸 대변하는 분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분도 명확한 단체가 있긴 하지만 경쟁하는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연 누가 대표성을 갖느냐, 경청이 대표성을 갖는 건 명확한데 저는 재벌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경련도 들어와야 된다. 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 그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이 사실 최저임금 뒷전에 앉아서 사실은 조정하고 있는 측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재벌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의 일단 주장은 정부가 이거는 주체적으로 가지고 끌고 갈 문제다. 근데 만약에 많은 결정위원회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넣으려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재벌까지 기업까지 다 들어와야 된다. 예. 라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명확하게 객관적 합리적으로 대표성을 선임하기 힘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돼 왔던 것이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대표성의 신의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이 개편안을 정부는 1월 말이 수렴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는 과정도 수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정부가 이 개편안에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좀 짧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정부가 이제 책임 있게 결정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현 제도에서 좀 더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 양로총과 사용자 단체의 대리전이 되는 양상을 좀 다르게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국에 이제 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노사 양측이 추천하고 정부가 추천을 하지만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개인 자격을 명문화합니다. 아하. 그리고 10년까지도 합니다. 여기 3년 임기로 끝나는데. 연속성을 가지고. 10년까지도 전문가들도 10년 가까이 계속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나 어떤 단체의 대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판단하는 소신과 신념에 따라 책임감 있게 결정해 주기를 주문하는 이런 체계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신뢰를 주는 방식의 그런 결정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까 그런 점에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겠네요. 개인의 자격으로요. 어떤 단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요. 비슷한 의견 주셨어요. 조송학 님인데요. 최저임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현실 경제와 지역 업종을 고려해서 단계적인 인상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쟁의 대상이 아닌 그렇게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